한국을 막아라. 중국 상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0년간 세계를 지배한 자원 무기가 강원도 산골 폐광 하나에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6,200만 톤. 그 숫자에 중국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가격을 폭락시켜 주기로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줄을 섰고 유럽과 중동까지 몰려들었습니다. 27년간 세계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던 중국 관료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베이징 상무부 본청 7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8명. 평소 이 회의실에 모이는 인원은 많아야 7명에서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그리고 저희 상무부 수출통제국까지 4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건 제 27년 공직 생활에서 딱 3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사태 때였고,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때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죠.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띄워진 문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텅스텐 공급망 재편 동향 및 대응 방안,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찍혀있던 보안 등급. 기밀. 저는 류제너입니다. 중국 상무부 수출통제국에서 27년을 근무했고 그중 19년을 부국장으로 보냈습니다. 제 직함이 뭘 뜻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략 자원의 수출 허가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도, 검수 기준을 올려서 사실상 수출을 막는 것도 전부 제 서명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텅스텐. 이 금속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는 점 3422도.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금속입니다. 미사일 탄두의 관통체, 전투기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전차 장갑을 뚫는 관통탄, 그리고 반도체 회로의 초미세 배선까지 현대 문명의 가장 날카로운 끝에는 전부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의 83%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채굴만이 아닙니다. 재련, 가공, 정련, 최종 합금까지. 원석을 땅에서 꺼내는 것부터 미사일, 탄두에 들어가는 합금으로 완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8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석유에서 OPEC의 점유율이 40%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TSMC의 점유율이 54%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미국이 긴장하죠. 우리는 83%였습니다. 세계가 우리 없이는 미사일 한 발, 전투기 한 대, 반도체 한 장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27년간 쥐고 있던 수도꼭지가 제 손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의 시작점은 한국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라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6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수출통제국 3처 처장으로 승진한 지 2년째였습니다. 히토류 수출통제 정책의 실무를 처음 맡았을 때죠. 히토류,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진동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17종의 원소입니다. 당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라. 서류상으로는 환경보호가 명분이었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출 쿼터를 조정한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어요.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간단했어요. 일본행 히토류 수출 허가서의 심사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검수 기준을 한 단계 올렸고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조금 강화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국제 히토류 가격이 단 4개월 만에 12배에서 18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써니가 특정 부품 조달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 3건이 연기됐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긴급 비축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도장 하나가 가진 위력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원 담당 국장이 베이징에 왔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저와 마주 앉았죠. 그의 명함을 받을 때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고위 관료가 자원 하나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원은 무기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 히토류 사태 이후 저는 승진했습니다. 부국장이 됐고 관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흑연, 그리고 텅스텐까지. 텅스텐은 히토류보다 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토류는 대체제가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텅스텐은 달랐습니다. 미사일 탄도에 쓰이는 텅스텐 합금을 대체할 물질은 열화우라늄뿐인데 이건 방사능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반도체 배선에 쓰이는 텅스텐 방막은 대체제가 아예 없습니다. 구리보다 녹는 점이 2배 이상 높고 나노 수준에서 안정성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대체 불가. 이 네 글자가 텅스텐의 본질이었고 제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텅스텐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렸고 품질 검수 기준을 점진적으로 올렸습니다. 갑자기 확 조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이틀씩, 분기에 한 항목씩,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줄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짚어내기 어려워요. 항의를 해도 절차상 문제없다고 답하면 됩니다. 마고량 국장님, 저희 직속 상관이자 상무부 국제무역국을 이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놔, 자원은 망치가 아니야. 올가미지. 서서히 조이는 거야. 상대가 올가미를 느꼈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어야 해. 저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올가미의 가장 큰 표적이 미국이었죠. 텅스텐 통제를 본격화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NDAA.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텅스텐 조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정 시점부터 중국산 텅스텐을 미국 방위산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전차, 방탄복까지. 중국에서 나온 텅스텐이 한 그램이라도 들어가면 미국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다. 순메이링, 저희 부서의 실무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시행 시기가 언제야? 약 2년 반 뒤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년 반 안에 중국산 텅스텐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83%를 2년 반에? 순메이링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죠. 럭히드 마틴 한 곳만 해도 연간 텅스텐 소비량이 4,700톤입니다. 레이테인이 3,200톤, 노트롭 그로맨이 2,800톤. 미국 방산업체 전체로 치면 연간 23,000톤인데 중국 외 공급원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이 현재 4,000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19,000톤 이상이요. 사실상 미사일 생산 라인 전체가 서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장안가의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멀리 국가대극원의 둥근 지붕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아. 네. 미국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야. 방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이건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 쉽지요. 하지만 현실은 법보다 강합니다. 중국산 텅스텐 없이 미국이 방위산업을 돌릴 수 있다고? 그건 석유 없이 자동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마고량 국장에게 보고했더니 국장의 반응은 더 단호했습니다. 제재, 좋아. 우리도 할 게 있지. 텅스텐 수출 허가를 한 단계 더 강화해. 미국 기업 대상으로 전면 금지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 금지는 하지 마. 허가는 해줘.
대신 심사 기간을 늘려 현재 4주를 8주로, 그리고 품질 검수 항목을 12개에서 23개로. 저는 국장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니라 물이 한 방울씩만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상대는 수출 금지당한 게 아니니까 항의할 명분이 없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양의 절반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즉시 실행했습니다. 수출 허가 심사 양식을 개정하고 검수 항목을 추가하고 담당 인력의 심사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품질 관리 강화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행정 절차였죠.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3개월 뒤 미국 국방부 공급망 담당 부서에서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촉진할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절차에 따르고 있을 뿐이며 특혜를 줄 수 없다. 5개월 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연합에서도 왔고요. 세계가 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NDAA 텅스텐 조항을 만들든 말든 대안이 없는 이상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은 바꿀 수 있고 예외 조항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구에 묻혀 있는 텅스텐의 양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 텅스텐의 83%는 우리 땅에 있다. 이것이 물리적 현실이고 물리적 현실 앞에서 법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칭이라는 이름이 처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자연자원부 광물전략처에서 파견 나온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쓰고 회의 때마다 뒷줄에 앉아서 노트북만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정례 보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려는데 장칭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간이 이미 15분 초과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장칭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위성사진 한 장이 떴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그 한가운데 갈색 흙이 드러난 공터, 주변에 소형 장비 몇 대가 보였습니다. 한국 강원도 영월군입니다. 상동광산이라는 폐광인데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사진을 봤습니다. 산 사이에 파묻힌 광산 하나. 규모도 작아 보였고 장비도 낡아 보였습니다. 폐광이 뭐? 전 세계에 폐광이 수백 개야. 그런데 이 폐광에 캐나다 자원기업이 들어왔고 최근 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칭이가 한 박자 쉬더니 숫자 하나를 말했습니다. 매장량 추정치 6,200만 톤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6,200만 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 연간 생산량이 약 8만 4천 톤입니다. 6,200만 톤이면 전 세계가 700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멈췄습니다. 멈춰 있다는 걸 1초쯤 뒤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장량하고 가체량은 다른 거야. 땅 속에 있다고 다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가체량은 다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가체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부국장님, 이 광산이 폐광된 이유를 아십니까? 자원이 고갈됐으니까 폐광됐겠지. 장칭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죽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장칭이를 봤어요. 40년 전부터 우리가 텅스텐 국제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넣었잖아요.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쏟아부었고 전 세계 광산이 채산성을 잃고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상동광산도 그때 폐광됐어요. 자원이 바닥난 게 아니라 우리 가격 앞에 경쟁이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칭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략은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었어요. 중국 광산업계의 오래된 전략이었죠. 낮은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밀어넣어서 해외 경쟁 광산을 전부 죽이는 것. 그래서 그 폐광이 되살아난다는 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뒤에 미국 자본이 붙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 하나 살린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가 83%야. 세계 생산량의 83%. 폐광 하나 되살려서 1%.
2% 가져가 봤자 의미 없어. 하지만 부국장님. 되었어. 계속 모니터링은 해.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야. 장칭희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가는데 저는 장칭희가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걸 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머리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6,200만 톤.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지만 저는 그걸 털어냈습니다. 폐광은 폐광이라고, 죽은 광산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죽인 줄 알았던 건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27년간 세계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자만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만의 대가를 저는 곧 치르게 됩니다. 다음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코웃음을 칠 수 없었습니다. 장칭위의 보고를 무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텅스텐 수출 통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NDAA 텅스텐 조항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2년 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미국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지켜보면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조달청에서 전 세계 텅스텐 광산에 긴급 실사팀을 보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호주 북부, 캐나다 유콘, 포르투갈 파나스케이라, 르완다, 볼리비아까지 미국이 뒤지고 있는 곳의 목록을 보면서 저는 마고령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부 합쳐도 연간 생산 가능량이 7,000톤 수준입니다. 미국 방산이 필요로 하는 양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마고령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예외 조항을 만들든 유예 기간을 연장하든 법은 수정할 수 있지만 땅속에 있는 텅스텐의 양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제놔, 자원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지? 물론이죠.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맞아.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대안이 생기는 순간 게임은 달라지지. 그 대화를 나눈 지 정확히 열흘 뒤였습니다. 장칭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든 게 아니라 제 사무실 문을 직접 노크했어요. 저는 그때 다음 분기 수출 허가 심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5분만 시간 주십시오. 무슨 건인데? 상동광산입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폐광 이야기를 또 하러 온 거야? 장칭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영문 문서가 떠 있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광물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이 상동광산을 공식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 USGS 분기 보고서에 한국 영월상동이 처음으로 등재됐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봤습니다. 확실히 거기에 생동, 예언고, Republic of Korea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재됐다는 게 무슨 의미야? USGS 보고서에 광산이 수백 개 올라와 있잖아. 부국장님, USGS가 특정 광산을 분기 보고서에 새로 등재한다는 건 미국 정부가 그 광산을 전략적 공급원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 목록이 아니라 실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칭위의 태블릿을 직접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동광산의 텅스텐 매장량 추정치, 광석 품위, 접근 인프라, 재개발 소요, 기간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장량 추정치 옆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전 장칭희가 말한 6,200만 톤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아? USGS 자체 검증 결과입니다. 캐나다 기업이 발표한 수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장칭희에게 돌려주며 창밖을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에어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래도 매장량과 생산은 다른 거야. 땅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재련하고 가공하고 합금으로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려. 그 사이에 미국 NDAA 시행 시기가 와. 시간이 안 맞아.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장칭희가 2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캐나다 기업이 이미 2년 전부터 재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갱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라 신규 광산 대비 개발 기간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한국 정부가 이 광산을 국가 핵심 광물 프로젝트로 지정했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됐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한국이 그 카드를 꺼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부국장님, 제 판단으로는 이건 모니터링 수준이 아닙니다.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3초쯤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고령 국장에게는 아직 올리지 마. 내가 판단할게. 장칭희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200만 톤, USGS 등재, 인허가 패스트트랙, 미국 자본.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7년간 쥐고 있던 수도꼭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건 제 커리어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장칭희가 남긴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동광산의 역사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상동광산. 이 이름이 세계 텅스텐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광산은 일제강점기에 발견됐습니다. 일본이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뒤졌을 때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거대한 텅스텐 광맥을 찾아낸 겁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상동광산은 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후 복구 시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이 광산이었어요. 한때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영월이라는 산골 마을에 수천 명의 광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광산이 왜 폐광됐는지를 추적하다가 저는 익숙한 이름을 만났습니다. 중국. 40년 전부터 중국이 텅스텐 국제 가격을 공격적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국제 시장에 물량을 쏟아부었어요. 텅스텐 가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상동광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광산이 문을 닫았고 캐나다의 광산이 문을 닫았고 포르투갈의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텅스텐을 캐던 광산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중국 가격 앞에서 채산성이 안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티던 상동광산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자원이 고갈된 게 아니었습니다. 6,200만 톤이 그대로 땅속에 잠들어 있는데 가격 때문에 더 이상 캘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인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전 세계 광산을 죽였고 그 결과 83% 독점을 완성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 승리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광산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 전제가 깨지면 우리 전략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제가 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동광산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죽인 광산을 미국의 돈과 한국의 기술이 되살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건물 복도에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었고 제 사무실 창에서 보이는 장안가의 차량도 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상동광산의 재개발 계획. 캐나다 자원기업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뒤에 붙은 자본의 출처를 추적하니 미국 투자, 은행 두 곳과 미국 국방부 산하 공급망 펀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산하 공급망 펀드. 이건 민간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NDAA 텅스텐 조항을 만든 게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법에 맞는 공급망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법과 자본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건 미국이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를 안심시키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광산을 재개발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4년은 걸립니다. 채굴 설비 설치, 재련시설 구축, 품질 인증, 공급 계약 체결까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NDAA 시행 시기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장칭희가 세 번째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반신반의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상동광산의 기존 갱도 복원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 굴착이 아니라 과거에 파놓은 갱도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시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기존 갱도의 70%가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 개발 기간이 신규 광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미 뚫어놓은 길이 있으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데? 최적 시나리오로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한국 정부의 인허가 패스트 트랙까지 감안하면 NDAA 시행 시기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합니다. 18개월.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다른 숫자와 충돌했습니다. NDAA 시행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상동광산 생산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두 숫자가 겹치고 있었어요. 장칭희. 네. 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려 내 이름으로. 장칭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2달 전에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던 제가 직접 국장에게 올리라고 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상동광산의 매장량도 개발 속도도 문제였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건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무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마고령 국장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국장이 대응하라고 지시할 거라고.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은 우리가 30년간 써왔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그 방법일 거라고. 예상대로였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놔, 상동광산 건 봤어. 네. 대응 방안은 가격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전에도 그렇게 죽였으니까 다시 죽이면 되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가격 공세. 중국산 텅스텐의 국제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생산 단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쏟아부어서 해외 광산의 채산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40년 전 이 전략으로 전 세계 광산을 죽였습니다. 상동광산도 그렇게 죽였고요. 같은 방법을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텅스텐 정광 수출 가격을 현재 톤당 32,000달러에서 18,000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상동광산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떤 광산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중국만 버틸 수 있는 가격이죠. 보고서를 올리고 승인을 받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결과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순메이링이 국제 텅스텐 시장 동향 분석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가격이나 효과 분석입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순메이링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보고 톤이 아니라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고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호주 울프렘 캠프 광산은 예상대로 생산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파나스케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동광산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격이 톤당 18,00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상동광산 프로젝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네. 오히려 지난주에 추가 설비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풀었습니다.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유가 뭐야? 순메이링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프테이크 계약입니다. 오프테이크? 네.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물량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장기 구매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3곳과 10년 단위 계약이에요. 가격은 고정가입니다. 고정가 장기 계약. 이 5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천장을 봤습니다. 고정가 장기 계약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국제 시장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상동광산은 계약서에 적힌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넣든 말든 상동광산의 수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빗나간 겁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전략이 처음으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설계한 거야, 이 구조를. 미국 국방부 공급망 보장실이 중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단순히 광산 기업과 방산업체 사이의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가격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예요. 정부가 가격 리스크를 분담한다고? 네. 국제 가격이 계약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미국 정부 펀드가 보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상동광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격 공세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방패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고령 국장에게 보고했을 때 국장의 반응은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흐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격 카드가 안 먹힌다는 거잖아. 현재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날의 검입니다. 텅스텐 수출 완전 금지를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자원 무기화의 증거로 쓸 겁니다. WTO 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서 대중자원연대를 만들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으면 오히려 우리가 다친다?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국장이 차를 마시며 저를 봤습니다. 제놔, 너 27년간 이 일을 해왔잖아.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무거운 걸 느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눈이 아팠습니다. 밤새 모니터를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장칭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뭐야? 한 가지 더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들어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더 나쁜 소식을 들을 자신이 없었지만 장칭희의 표정을 보니 피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 장칭희의 다음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과 텅스텐 공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칭희의 얼굴을 3초 동안 쳐다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이랑? 네, 비공식 채널이지만 경제산업성 자원 담당 부서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한국과 자원협력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텅스텐 같은 전략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에 손을 내밀다니. 일본이 왜 한국한테 가는 거야? 일본도 자체 조달 루트가 있잖아. 있었죠. 하지만 전부 중국 의존입니다. 일본의 텅스텐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이 79%입니다. 미국 NDAA를 보고 일본도 자체 탈중국을 검토하기 시작한 건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일한 카드인 겁니다. 79%. 일본도 우리 올가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가려고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일본만이 아닙니다. 장칭희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 국방부 조달청이 한국 상동광산 측에 공급 가능량 문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기관 DGA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데?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한국과 텅스텐 장기 공급 MOU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UAE? 중동이 왜 텅스텐을? UAE가 최근 자체 방산 산업을 키우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EDG 그룹이 미사일과 정밀유도 무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탄두 소재로 텅스텐이 필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을 몇 바퀴 돌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UAE.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중국산 텅스텐에 의존하고 있었고 전부 탈중국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전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칭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해? 제 판단으로는 중국을 빼고 새로운 텅스텐 공급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고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국을 빼고 새 공급망이 형성된다.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27년 경력에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독점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83%. 이 숫자가 자랑이었던 건 세계가 우리 없이 못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우리 없이 움직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83%는 자랑이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쓸 곳이 없는 83%는 그냥 재고이니까요.
저는 마고령 국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 공직 생활에서 긴급이라는 표시를 붙인 보고서는 이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보고서 결론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재개발은 단독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 탈중국 자원 재편의 핵심 축으로 발전 중. 미국, 일본, 유럽, 중동이 동시에 한국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텅스텐 독점 체제에 대한 구조적 도전임. 보고서를 보낸 뒤 국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놔, 올라와. 국장실에 들어갔을 때 마고령 국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야? 네, 국장님. 심각합니다. 국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 독점을 흔든다고? 인구 5천만의 반도 국가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 저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국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막을 수 있어? 저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가격 공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수출 금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한미 동맹 앞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응 방안을 더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상 대답을 회피한 겁니다.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한 거였어요. 국장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장칭위와 마주쳤습니다. 장칭위는 뭔가를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그만큼 안 좋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자원이 없는 나라,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끝인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이지 자원을 가진 나라는 아닌 나라. 그게 제가 27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산속에서 깨어난 광산 하나가 우리의 30년 독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좀 복잡한 안건이 있어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제가 집에서 업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쪽 구석에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가져왔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기술자였습니다. 50년 넘게 중국 내 여러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히토류. 아버지가 발을 딛지 않은 광산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서재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대부분 한두 마디로 끝났어요. 학교 잘 다녀왔니?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9년 전이었습니다. 폐질환이었어요. 평생 광산의 분진을 마셨으니까요. 유품을 정리할 때 이 상자를 받았는데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 3권, 해외 광산 방문, 기념품 몇 개, 사진 몇 장, 그리고 국제광물학회 참가 인증서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작고 빽빽했습니다. 광산별로 지질 구조, 광석 품위, 채굴 방식, 생산 효율 같은 기술 데이터가 적혀 있었어요. 기술자다운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중국 내 광산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도 비슷했어요. 세 번째 노트를 펼쳤을 때 앞부분에 해외 광산 견학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광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강원도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 아버지가 상동 광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변 기록을 보니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국제 광산 기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방문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상동 광산, 규모 예상 이상, 광맥의 연속성 우수, 텅스텐 광석 품위 높음, 한국인 광부들의 기술력 인상적, 열악한 장비에도 정밀한 채굴. 이 광산이 본격 가동되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
아버지의 눈에도 상동광산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아버지는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가격 전략이 이 광산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땅 속에 그대로 잠들 뿐이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으로 죽인 광산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라 잠들 뿐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 문장. 자원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이다. 무기로 쓰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대안을 찾게 된다. 우리가 독점한 것은 행운이지 능력이 아니다. 행운을 무기로 착각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한 경고를 저는 27년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경계한 바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는 것이 저희 직업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경력 전체였으니까요. 서재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묵했지만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쓴 이 몇 줄의 문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로 쓰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대안을 찾게 된다. 미국이 NDAA를 만든 이유, 상동광산이 되살아나는 이유, 일본과 유럽이 한국으로 모이는 이유, 전부 우리가 자원을 무기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강력할수록 상대는 더 절박하게 대안을 찾았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 우리가 가격으로 죽인 그 광산이 우리의 무기가 만들어낸 절박함 때문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무기로 쓴 것이 결국 우리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하면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마고령 국장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말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전 세계가 그 나라로 모이고 있는지를. 단순히 광산 하나 때문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 맞았습니다. 다음 날 장칭희가 가져온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저는 비로소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광산 위에 쌓인 것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노트 문장을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무기로 쓰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대안을 찾게 된다. 상무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순메이링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국장님이 9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4개 부처 합동입니다. 안건이 뭐야? 한국 텅스텐 대응 방안입니다. 2달 전 제가 장칭위의 보고를 무시했던 바로 그 안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4개 부처 긴급회의 안건이 됐습니다. 7층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14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그리고 저희 상무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지난번 회의와 달리 아무도 차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지 않았어요. 마고령 국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들 보고서는 읽었을 거야. 상황을 정리하지. 한국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이 재개발에 들어갔고 미국 자본이 붙었고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이 체결됐고 일본과 유럽까지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 우리 가격 카드는 이미 무력화됐고 국장이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질문은 하나야.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 류제너 부국장, 자네가 먼저. 14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국장님, 보고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자원이 없는 나라로 분류해왔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나라이지 자원을 가진 나라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상동광산건을 추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광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연자원부 쪽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국은 자원을 캐서 재련하고 가공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최종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과 산업이 한 나라 안에 있어요. 저는 스크린에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호주. 텅스텐 매장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텅스텐을 가공해서 미사일 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주에는 방산 산업이 없으니까요. 캐나다. 텅스텐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선용 텅스텐 방막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캐나다에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요. 르완다, 볼리비아. 텅스텐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련 기술도, 정밀 가공 기술도, 최종 제품 생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한국의 산업 구조도가 떠올랐습니다.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원석을 캡니다. 한국 내 재련소에서 정련합니다. 그리고 그 텅스텐이 어디로 갑니까? 저는 하나씩 짚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으로 갑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곳이죠. 텅스텐 방막 배선이 필수입니다. 한화디펜스와 LI진엑스원의 방산 공장으로 갑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미사일의 탄두와 관통체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로 갑니다. 군함의 근접방어 무기체계에 텅스텐 탄환이 쓰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이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캐서 자기 나라 안에서 반도체로도 만들고 미사일로도 만들고 전차로도 만들고 군함에도 넣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부터 최종 무기까지 한 나라 안에서 완결되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산업은 있습니다. 호주는 자원은 있지만 산업이 없습니다. 유럽은 일부 산업은 있지만 자원이 없고 중동은 자원은 있지만 고도 산업이 없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자원, 재련 기술, 반도체 산업, 방산 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 이 6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마고령 국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젠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4명의 표정이 전부 다 달랐어요. 놀라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체념하는 사람,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마고령 국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7년 경력의 부국장이 막을 수 없다고? 네. 가격 카드는 이미 실패했고 수출 금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외교적 압박은 한미 동맹 앞에서 한계가 있고 광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게 무너진다는 거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원을 무기로 쓴 순간 세계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강력할수록 상대는 더 절박하게 대안을 찾았고 결국 한국이라는 답을 찾아낸 겁니다. 상동광산이 되살아난 건 우리의 무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칭희가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2달 전에 이미 경고했던 사람이니까요. 자연자원부 쪽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텅스텐 산업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83%는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3년에서 5년 이내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 상동광산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고 다른 나라의 폐광들도 연쇄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네. 상동광산의 성공 모델이 증명되면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의 폐광들도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본과 장기 계약이 붙으면 가격 리스크가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40년 전에 가격으로 죽인 광산들이 하나둘 깨어날 겁니다. 마고령 국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다 우리 자충수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충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짙은 잿빛이었어요. 멀리 사만로의 차량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27년간 저는 세계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수도꼭지로 미국을 흔들고 일본을 떨게 하고 유럽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조일수록 세계는 새로운 수도꼭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40년 전에 죽였다고 생각한 광산에서 새로운 수도꼭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점한 것은 행운이지 능력이 아니다. 아버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이 텅스텐의 83%를 생산하는 건 우리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땅속에 텅스텐이 많이 묻혀 있었고 인건비가 쌌고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텅스텐이 없어도 반도체를 만들었고, 텅스텐이 없어도 미사일을 만들었고, 텅스텐이 없어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자원 없이도 강해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자원까지 갖게 됐을 때, 그건 행운이 아니라 실력 위에 행운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30년간 한 건 뭡니까? 땅속에 있는 자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무기로 써서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한국이 30년간 한 건 뭡니까?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을 쌓았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자동차, 자원 위에 기술을, 기술 위에 산업을, 산업 위에 동맹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업의 발밑에서 6,200만 톤의 텅스텐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칭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여기 계셨군요. 응. 장칭이가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국장님이 찾으세요. 대응 방안 수립 TF를 구성하신다고. 대응 방안이라 대응할 게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장칭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아까 회의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강해진 게 아니라 없이도 강해질 수 있었기에 자원까지 갖게 됐다는 말씀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자원만 가진 나라는 자원이 무력화되면 끝이거든. 하지만 산업이 있는 나라는 자원이 추가되면 배로 강해져. 장칭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원 위에 산업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자원 자체를 무기로 쓴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무력화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바람이 코트를 휘날렸습니다. 장칭이. 네. 2달 전에 내가 처음 보고했을 때 내가 무시한 거 알지? 네. 미안하다. 장칭이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국장이 실무관에게 사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부국장님이 오늘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라. 27년 만에 처음이야. 막을 수 없다고 말한 건.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복도 창문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해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구름 뒤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27년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끝인 나라, 그게 제 인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자원이 없었기에 그 나라는 산업을 쌓았고, 산업을 쌓았기에 동맹을 얻었고, 동맹을 얻었기에 자원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 일제강점기에 발견되고 전후 복구의 생명줄이 되었다가 중국의 가격 공세에 잠들었던 그 광산이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잠든 용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용이 깨어난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무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이 27년간 자원을 무기로 써온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쓴 나라는 결국 자기 무기에 당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의 그 문장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류제너입니다. 27년간 중국 상무부에서 세계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원을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과 동맹을 가진 나라가 자원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무시당했지만 자원 없이도 강해질 수 있었던 나라. 그리고 이제 자원까지 가진 나라. 저의 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평생 광산에서 일하고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한 줄의 문장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이다. 무기로 쓰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대안을 찾게 된다. 한국이 그 대안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에서 깨어나는 6,200만 톤의 텅스텐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가 마침내 자원까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무부 류제나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결국 자원까지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쌓아온 저력이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